통장 이체를 하면서 메모를 비워둔다고 해서 그 돈의 성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계좌에 아무 글자도 남기지 않으면 국세청이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국세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의 소득과 지출, 자산 변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만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 은퇴를 준비하는 중장년층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 계좌 입출금 내역은 기본이고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정보까지 함께 연결됩니다. 이 모든 정보는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에 비교됩니다. 신고한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거나 소득 증가보다 자산 증가 속도가 빠르면 그 즉시 이상 신호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사람의 감이 아니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의 우연한 거래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과 누적된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고 느끼지만 국세청의 시스템에서는 이미 설명되지 않은 돈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에게 보낸 돈은 더 민감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이라 기대하지만 시스템은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숫자와 기록만을 봅니다. 자금의 출처가 설명되지 않으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일단 의심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조사는 재벌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사 대상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돈의 규모보다 흐름의 불일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전 방식대로 돈을 움직이면 언젠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은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때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왜 그냥 넘겼을까 하고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린다면 오히려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는 특별한 사람이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검토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동산 취득입니다. 집을 사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순간 국세청은 그 사람의 과거 자금 흐름을 되짚어 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취득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의 소득과 자금 이동을 모두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소득으로 그 자산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크다면 그때부터 자금 출처 조사가 시작됩니다. 특히 취득 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그 돈은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월급을 차곡차곡 모았다고 주장해도 실제 저축 기록과 지출 내역이 맞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더 주의해야 할 대상은 자녀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직 경제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자녀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급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국세청 시스템에는 즉시 경고 신호가 뜹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도와준 것뿐이지만 국세청은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생활비였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말로는 부족합니다. 생활비라면 그 돈이 실제로 생활에 쓰였다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대로 남아있거나 자산으로 바뀌어 있다면 설명은 힘을 잃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분산돼 있었고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계좌, 카드, 부동산, 차량 정보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한 번의 큰 거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작은 흐름이 문제를 만듭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벌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없다면 그 과정은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듣고도 아직 여유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그 점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보내는 돈을 당연히 생활비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고 공부하고 집세 내라고 주는 돈이니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세법에서도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장의 조건에 있습니다. 국세청이 말하는 생활비는 단순히 이름만 생활비인 돈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었느냐를 따집니다. 자녀의 나이, 직업, 소득 수준, 이미 보유한 재산까지 모두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직장을 다니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매달 큰 금액을 보내고 있다면 국세청은 그 돈이 꼭 필요했는지부터 의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비로 받은 돈이 그대로 쌓이는 경우입니다. 통장에 남아 있거나 주식 계좌로 옮겨지거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쓰였다면 그 순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의 관점에서 생활비는 쓰고 없어지는 돈입니다. 재산을 늘리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준 생활비로 자녀 명의의 집을 샀다면 그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수천만 원이 증여로 판정되어 세금을 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왜 세금이 붙느냐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감정이 아니라 결과를 봅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줄 때는 금액도 중요합니다.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여야 하고 사용 내역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원비라면 학원비로 바로 나가야 하고 월세라면 임대료로 쓰여야 합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선의는 기록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생활비를 보내왔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주면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을 거치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큰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면 그 자체로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더 문제는 거래 금액을 쪼갠다고 해서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 은행에서 나누어 인출하거나 며칠에 걸쳐 반복하면 오히려 의도적인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단발성 거래보다 반복되는 패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현금을 찾은 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그 현금으로 부동산 계약금을 냈거나 차량을 구매했다면 자금 출처 조사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때 현금으로 받았다는 말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를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장롱에 넣어둔 돈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청은 돈이 생긴 시점과 사용 시점을 연결해서 봅니다. 기록 없이 오래 보관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더 큰 문제는 현금 거래가 세금 회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단순한 증여세 문제를 넘어 가산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편한 수단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 현금 거래는 더 엄격하게 보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많이 악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쓰는 순간 설명 책임은 전부 본인에게 넘어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돈은 없는 돈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현금 거래를 습관처럼 해왔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편함을 택하면 나중에 불안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면 돈 문제로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가정을 이루고 공동으로 살아가니 자연스럽게 한쪽에서 번 돈을 다른 쪽에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게다가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된다는 말을 들어서 더 안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가장 흔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부라는 관계보다 돈의 흐름과 사용 결과를 먼저 봅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이 실제로 생활에 쓰였는지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자산이 늘어났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아내에게 이체했는데 그중 일부만 생활비로 쓰이고 나머지가 꾸준히 저축되었다면 그 저축분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기준에서 생활비는 쓰고 없어져야 하는 돈입니다. 재산을 불리기 위한 자금은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동산 공동명의입니다. 부부가 집을 살 때 절반씩 이름을 올리면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 자금 부담이 다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전액을 부담했는데 명의만 반반으로 나누었다면 부담하지 않은 쪽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공제 한도 아니라 세금이 없을 수 있지만 그 공제 한도를 한 번에 써버렸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이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끼어 있는 경우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실제 상환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대신한다면 이 역시 증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서도 돈은 명확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했고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해서 도와준 행동이 세금 문제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부부라고 해서 더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집의 자금 흐름을 한번 차분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족 간에 오간 돈이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국세청의 기본 시각은 단순합니다. 부모 자식 간 가족 간의 오간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돈을 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을 형식적인 종이 한 장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관에게 차용증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대충 작성한 차용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인적사항, 금액, 상환 기한, 이자율, 이자 지급 방식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실제 대여가 아닌 형식적인 서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 이자와의 차이를 봅니다. 이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정만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자를 받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그 차용증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반드시 통장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오간 기록은 실제 금전 대차였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점입니다. 돈을 주고 난 뒤 한참 지나서 급하게 차용증을 작성하면 소급 작성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우체국 내용 증명, 확정 일자, 이메일 전송 기록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은 종이가 아니라 약속의 이행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약속대로 이자를 주고 일부라도 원금을 갚는 흐름이 있어야 비로소 살아있는 서류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기록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는데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다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이라면 아직 손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처음부터 흠없는 거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뒤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자 지급의 흔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통장 메모에는 반드시 이자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설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원금 상환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부라도 갚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행위 자체가 빌린 돈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과거 날짜로 서류를 꾸미거나 일부러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런 시도는 대부분 들통납니다. 문서의 형식, 작성 시기, 내용의 일관성까지 모두 검증 대상이 됩니다. 서류 조작은 세금 문제를 넘어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오늘 날짜로 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대로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거짓말보다 늦은 정리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정리가 나중에 큰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돈을 보내는 방식은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법이 허용하는 틀 안에서 움직이면 합법적으로도 충분히 길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10년 주기 증여공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한도가 더 낮지만 대신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만 그 시점부터 10년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그냥 보낸 돈은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된 추가공제 제도도 생겼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시기에 맞춰 증여를 하면 기존 공제와는 별도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간과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막연히 나중에 알아서 되겠지 하고 넘기면 혜택은 사라집니다. 계획적인 증여의 또 다른 장점은 이후의 수익입니다. 증여 신고가 끝난 자금으로 자녀가 투자해 수익을 내더라도 그 수익은 다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일찍 이전할수록 효과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록 없이 돈을 주고 그 돈으로 자산이 늘어나면 모든 설명 책임은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증여는 타이밍과 기록의 문제입니다. 마음만 앞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녀를 돕는다는 이유로 서두르기보다 제도를 이해하고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예상보다 큰 현금이 손에 쥐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조사비는 자연스럽게 자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넘깁니다. 현금이니 기록도 남지 않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시각은 다릅니다. 경조사비의 귀속은 누가 행사를 치렀느냐가 아니라 누가 초대를 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결혼식의 경우 부모의 지인과 친척, 직장 동료가 낸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돈으로 봅니다. 자녀의 친구나 회사 동료가 낸 돈만 자녀의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부모 손님이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모두 자녀에게 넘겼다면 국세청은 그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문제가 되는 순간은 자녀가 집을 사거나 큰 자산을 취득할 때입니다. 그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확인하며 방명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방명록에 누가 누구의 손님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자녀의 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장례식의 조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사회 통념상 필요한 장례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례 비용은 먼저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때도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은 흔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큰 자산으로 바뀌는 순간 그 출처를 요구받게 됩니다. 그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경조사비 역시 세금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경조사를 마치고 지친 마음에 대충 정리해버린 기록이 훗날 가장 아픈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보면 복잡해 보이던 세금 문제도 결국 몇 가지 원칙으로 모아집니다. 첫째는 기록입니다. 국세청은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와 흔적을 봅니다. 가족 간이라서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는 시스템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체를 할 때 남긴 몇 글자, 통장에 찍힌 한 줄의 기록이 나중에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둘째는 태도입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남처럼 명확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받고 일부라도 상환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뒤늦게라도 정리하려는 노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숨기거나 피하려 하면 문제는 커집니다. 셋째는 순서입니다. 자녀를 돕는 일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자신의 노후입니다. 선의로 보낸 돈이 세금 문제로 돌아와 노후 자금을 흔들어 놓는다면 그 부담은 결국 가족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자녀에게 주는 돈은 반드시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금을 아끼겠다고 무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요즘 국세청의 시스템은 빠르고 정밀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지나갈 수 있어도 반복되는 흐름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나간 거래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흐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금의 이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십시오. 그것이 곧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평온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불안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